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제329화 미주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다시 학업을 이어가며 지금 학위, 논문 준비, 그리고 6월에는 학회 발표 등 매우 바쁜 생활을 이어가는 활동가 박준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함 많이 박준영입니다. 들었어요. 예, 한번 그쵸. 직접 이렇게 뵙지 못했네요. 예. 네. 네, 제가 박준영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 UPH 펠리타 하라판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리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주와 도시의 포스트 모던 지리학, 현재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인도네시아 가사 노동자의 권리 보장 운동이라고 합니다. 경력으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통일평화연구원 등에서 연구보조원, 서울연구원, 고양연구원, 외교부 등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지냈습니다. 박준영 님이 진행한 연구 중에 석사학위 논문은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공간 실천을 주제로 작성을 했고요. 이외에 연구 주제로는 한인 인도네시아 이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조선족 도시 브랜딩 등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 외에 사회활동가로서, 재외동포로서, 유학생으로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우, 준영님 진짜 우리 오랜만이죠? 그쵸. 우리 그때 서울에서 한번 뵙고 그 그렇죠. 이후에는 네, 못 뵀던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아니, 소식 들으면서 보고 싶었는데, 네, 네. 저도요. 진짜 궁금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카르타 유학생 박준영 활동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유학을 가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신 뭐 계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거기에 그 고모가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고모가 이제 제가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인도네시아가 기회도 많은 그 나라이고, 또 제가 다닌 학교는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였는데, 그래서 와서 공부하면 뭐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고민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제가 2012년도에 갔는데요. 그때는 뭐 인도네시아가 아주 이머징 그 국가로 많이 주목받고 있었던 때여서 저 말고도 다른 한국 분들도 많이 유학을 오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유학 시절에 4.16 세월호 촛불개혁, 평화통일 같은 이런 사회활동도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 하고 계신 그 전공 분야와도 관련이 있나요? 제가 지금 지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리학과 대학원에 지원을 할 때 이주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인 이주자로서 한인단체 활동을 했던 게 많이 연관이 되죠. 그리고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당시에 제가 했던 활동 주제들은 좀 뭐 국가 기반의 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는 좀 민족 기반의 혹은 계급 기반의 그런 활동 주제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개별 행위자들의 어떤 행위 주체성이나 불안정성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연구 주제를 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는 네. 그럼 언제 오셨어요? 저 2018년 말에 졸업을 하고요.
2019년 초에 이제 왔죠. 그러면서 그리고 박사 과정은 2019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한국에 들어오신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사진은 우리 2017년도에 우리 여기 정우 님도 보이네요. 우리 인터뷰 한번 했는데, 그쵸? 아유, 맞습니다. 네. 네. 다 벌써 보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맞아요. 네. 연구 논문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계실 때 그 문화적인 해프닝이나 뭐 그런 차이점 때문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 혹시 있으셨나요? 한국이랑 인도네시아가 뭐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한국 분들이 가시면 아마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이 종교적인 그 문화 차이일 것 같아요. 어, 인도네시아가 뭐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와 종교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문화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과거에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기반에서 지금 현대 국가 정치 체제가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자유시장주의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가 이 무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요?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 그 종교도 국가가 허용하는 5가지 종교. 현재는 이제 6가지 종교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네, 오, 굉장히 놀랍죠. 저도 네. 처음에는 너무 정말 사실 신기하네요. 네, 이해도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유학생이나 일하는 분들, 비자를 받을 때도 외국인들도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영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6가지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슬람교, 네? 개신교, 천주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유교까지 포함돼서 아. 6가지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음.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무교인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시겠죠. 이 중에 어떤 어우. 걸 골라야 되나. 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에도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심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혹은 아예 뭐 그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지배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내 옆집 사람도 이슬람, 뭐 앞집 사람도 이슬람 이러면 내가 종교적인 신앙이 없더라도 그냥 이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겠죠. 저는 아.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인구 센서스에 잡히는 이슬람 인구만을 가지고 최대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이슬람 그 문화 실천을 하는 거가 굉장히 낯설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소수 문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슬람의 원래의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문화도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실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가능하면 온건주의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뭐 금식 기간이라든지 라마단 이런 같은 거 거. 예. 예, 맞습니다. 라마단 음. 이제 금식 기간이라든지 그 금식 기간 이후에 르바란 연휴를 아주 대대적으로 보내는 거 음. 이런 거는 에, 낯설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시간 되면은 갑자기 자리 피고서 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동에서 오신 맞아요. 분들. 절 많이 네. 봤는데 그런 모습 자주 보이죠? 근데 그 노상에서 막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예예예. 모든 일 멈추고서 한 뭐 10분인가 15분씩 절하던데요. 예. 뭐 동쪽 방향인가 어디 보고서. 네, 그 메카를 보고 절을 하는데 막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기도실 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모든 음. 건물마다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전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실 앞에 그런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갑자기 뭐 하던 일을 멈추고 하기보다는 좀 5 분, 10분 여유를 두고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는 많이 봤고, 근데 또 음. 한편으로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되는데 늘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이 방금 기도 못한 거 나중에 2배로 하지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쪼끔 뭐랄까요? 플렉서블한 믿음, 신앙 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종교를 꼭 가져야만 된다 뭐 그쵸? 이제 현재 지금 준비 중인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그 거주 경험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문은 인도네시아 가사 노동자들의 그 권리 보장 운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래도 한인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한인 가정에도 많이 방문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한인 가정에서는 그 입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는 근데 이미 과거에 식모라고 불렀던 그런 네네. 맞아요. 고용과 노동은 거의 사라지고, 최근에는 뭐 조선족 분들이 가사 노동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많진 않죠.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굉장히 그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 가사 네. 노동자가 집에서 함께 산다는 거. 음. 그래서 '언젠가 이걸 한번 제대로 연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정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권리 보장 운동이 발생을 했어요.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비공식 노동자인데 이걸 네. 공식화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든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요구를 담은 그 권리 보장 운동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운동을 주제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고용 관계 혹은 노동 관계를 분석할 때 인도네시아의 오랜 그 자바 문화, 전통적인 자바 문화 이런 게 다 밑바탕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아.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 같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이 논문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 뭐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 여전히 좀 제가 활동가로서의 저의 그 마음가짐과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 이거를 이렇게 딱 그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혼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권리보장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날 때 저도 어느 순간 활동가가 돼서 내가 활동가로서 다른 활동가랑 연대를 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주 엄밀한 연구 방법론에서는 좀 부적절한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어 아주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대화하고 있는 걸 또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어려움이네요. 예.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좀 뭐 아주 드라이한 주제가 아니고 뭐 소수자들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그 겪게 되는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선배들에게 좀 자문을 해봐도 비슷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리고 뭐 그렇군요.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가사 노동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음, 이분들이 건강까지도 사실은 좀 책임져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음, 약을 제때 드린다든가 환자나 노인분들한테 주사를 놔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네,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 간병인,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죠. 맞아요. 간병인 뭐 간병인이라 돌봄 그러죠. 노동,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음,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근데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그 서비스 산업에는 한국 동포,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조선족만 음, 서비스 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한국에 와 보시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간병인들 중에 조선족 분들이 많으시죠. 어, 그런데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아직 그 산업에는 취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에서는 이 서울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이제 허용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을 시범 도입해 보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그 앞으로는 저희도 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미 홍콩이나 대만 음, 같은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는 국가들은 아주 오래전에 도입을 했고, 이제 한국도 조만간 그게 도입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해서 문제가 없이 외국인 가사농자를 도입할 건가?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리고요, 올 1월 7일에는요, 한인리 문화연구원 그 열린 강좌에서 강의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이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인 음, 가사농자들도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연구를 위해서 이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한인리 문화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분들의 문화 역사 연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많이 그 참석하고 배웠던 그런 단체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한 이후에 이제 올해 그 1월 겨울에 인도네시아 현지 조사 갔을 때 열린 강연의 요청을 받아서 한인 이주자들께 이주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의 강연을 듣고 또 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주라는 거, 우리는 왜 음, 이주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주제가요, 우리 미우새 327화에 그 박정훈님 그 인터뷰에서처럼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그런 관련된 주제네요. 이 문제가 네,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만 정착해 있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주하잖아요. 네, 전 네, 세계 네, 경제가 서로 엮여 있어서 그렇죠. 예, 진짜 한 곳에서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니면 재난이 생기고 하면은 네,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 그렇죠. 예, 그것을 뭐 어떤 이유로든지 막거나 이러면은 또 비극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연구를 네. 많이 하시고 영화 이제 예술 쪽으로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영님, 이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뒤에 저 백드롭에 보면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당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남방 정책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또 다시 한미일 뭐 이런 과거 냉전 체제의 질서가 좀 회귀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질서들 속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총리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할 때는 꼭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동포들 불러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런 거 그때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예예.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인 시민단체 몫으로 초청을 받았어서 함께 음. 활동하던 분들과 갔고 그때 수행원 중에 같이 오신 도종환 장관 당시 장관과 이제 아.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유, 그러시군요. 자,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연구 논문 준비와 사회 활동에 또 참여하는 등 지금 매우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졸업이 목표죠. 졸업을 네. 위해서 지금은 제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계획한 일정에 따라서 졸업하는 게 제일 저한테 중요한 계획이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으로는 제 그 석사학위 논문이 탈식민주의에 대한 논문이었었는데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경쟁력은 저는 탈식민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혹은 미국과 혹은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한국과 교류할 때 있어서 더 큰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탈식민적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도적 협력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탈식민적 사회문화 교류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정말 그 계획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 그 활동하시는 내용들 또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